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11주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게 될 강의 컨텐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불안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우리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죠. 불안장애는 뭔가 불안해서 아무튼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장애고,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는 관련 장애는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외상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 급식 및 섭식 장애는 먹는 거에 대해서, 배설 장애는 소대변에 관해서. 우리 제목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것들을 이 시간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장애 중 분리불안장애예요.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꼬마가 담요랑 떨어지면 너무 무서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것은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황발작,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또 그 외에 또 약물에 관한 어떤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분리불안과 선택적 함구증과 특정공포증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뭐 공황장애니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발병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유아 이제 아동기에 많이 발달되는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불안장애에서 보시면은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하여서 부적절한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낯가림. 아이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주 양육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낯을 가리죠. 네. 그래서 울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단계예요. 이 낯가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정의를 보시면은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하여, 바로 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하여가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은 당연히 애착 대상과 떨어졌을 때에 울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기까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아니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던가, 이래서 아이가 정말 병이 날 만큼 까무라칠 만큼 막 운다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리불안 장애로 본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이런 친구들을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화장실을 안고 가셨대요. 화장실도 못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밥도 안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과거에는 분리불안장애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분리불안 장애로 본다는 거죠. 과도한 공포, 뭐 집을 나가게 되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TV를 보시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이 트럭을 운전을 해서 막 지방까지 가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아내를 트럭에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가든 뭘 가든 그 트럭 안에서 잠을 자고, 생각해 보세요. 트럭에서 잠을 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 자야죠.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아내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 트럭에서 밥 먹고 자고 늘 같이 있는 거. 이것도 성인 분리불안이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또 분리가 되게 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울다가 달래주면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두통이라든가 복통, 메스꺼움, 구토 막 이렇게 막 어지럼증,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막 식은땀이 흘리고 이런 것들은 네, 그냥 그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하여서 너무 과도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장애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건강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보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도 보육에서 일을 해봤는데 입학 시즌이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오는 친구들을 보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울어요. 근데 울다가 달래주면 혹은 또 아이가 울다가 본인이 재밌어하는 관심 가질 만한 무언가를 주면 잠깐 울음을 그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생각나면 또 울어요. 또 뭔가를 주면 그쳐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울다가 토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막 아글아글 쓰고 울고 열이 올라가고 보면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과도하게. 네. 근데 이것들이 유전적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는데 저도 이거를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저희 집안이 저희 형제가 이 분리불안 장애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 조카도 그래요. 네, 조카도 지금은 웬만큼 컸지만 저희 새언니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가 내려만 놓으면 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들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분리불안 장애의 뜻, 정의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착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화장실도 못 간다는 거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안고 갈 정도로 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이의 성장 환경이 원인이 된대요. 부모에게 지나친 보호나 간섭을 받는다던가 혹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자기는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갑자기 부모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던가 이런 것들 장시간의 이런 경우에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애착을 갖는 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애를 안고 밥 먹는다는 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안고 간다는 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리불안 장애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이것을 장애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그랬다면 저는 분리불안 장애를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에는 일상생활에 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함구증이에요. 자, 제목에서 알 수 있죠. 함구증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구를 하는 게 항상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학교 가면은 말을 안 하는 것들. 실제로 이거 TV에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안녕하세요라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냐고. 학교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뭐 그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뭐 할 말을 잃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죠.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먼저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요구를 하는 어떤 질문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5세 이전에 발병을 하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5세, 6세는 만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5세 이전이니까 거의 6세, 7세 때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이가 언어도 온전하게 발달을 못하고 또 사회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세가 넘게 되면은 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이제 들어가서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보육기관보다 어찌 보면 유아가 처음으로 가정이 아닌 조금 경직된 조직을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학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사회생활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죠.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네,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에는 어떤 유전적으로 아이가 이제 뭐 집안이 워낙 말수가 없고 말 주변이 없는 보통 집안도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엄하게 커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고립을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맺지 못하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뭐 단체 생활에서 의견을 교류하거나 어떤 뭐 그 상대방에게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내야 될 때에 그 수준이 언어인데 그게 되지 못한다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너무나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면서 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부모가 다 선택해서 지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직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이렇게 네, 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부모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성격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네, 어그러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공포증이에요.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해서 공포에 대한 불안 장애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앞에 전제가 붙어요. 외상이에요. 명백한 노출이 있는 다음부터 예를 들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겪은 다음부터 차 타는 게 무서워졌어. 교통사고를 겪은 다음 교통사고라는 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한번 전복될 위기에 있었었어. 배를 타고 가다가 배라는 거. 내가 특정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알러지가 막 올라와서 그 음식 얘기만 해도 무서워. 스트레스 받아. 그 특정 음식. 바로 이게 외상이에요. 뭔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노출이 된 거예요. 그것을 겪은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안 해봤지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미 겪어봤다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를 포함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아 아동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반응성 애착 장애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급성 스트레스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응성 애착 장애예요. 영아기나 아동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애착을 갖는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저하게 애착 장애에 현저하게 그 장애를 보이는 거예요. 애착 장애, 그 애착 단계에서. 혹은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애착 행동의 양식을 보이며 안락이라든가 지지, 보호 등 돌봄 이런 거에서 대상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리불안 장애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정하게 주 양육자 혹은 애착을 갖는 대상과 애착 관계를 보이고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에 불안감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분리불안 장애라고 보입니다. 그게 부르는데요. 이 반응성 애착 장애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호자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또 감정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여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좀 좋아하고 보호자를 보면은 뭔가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친한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별로 이렇게 애착을 갖거나 남과 다른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 이제 과도하면 분리불안 장애지만 정상적으로 남과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에게 뭔가 애착을 보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 감정 표현이 약하다는 거예요. 엄마였어? 근데 이렇게 엄마를 보고 애가 무덤덤해?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왜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가 찰싹찰싹 달라붙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안으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찰싹 달라붙는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아실 수 있죠. 그냥 아이가 이러고 있죠. 특별하게 애착을 갖는 관계에 대해서도 감정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발달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 양육자, 애착의 대상이 충분한 애정 표현을 또 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최소 9개월 이상이 돼야지 진단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애착 관계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지 아니면 아직 발달 단계에서 애착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게 되면은 아이가 아직 좀 발달이 안 된 단계에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장애로 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 양육자와는 일정한 애착의 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 일정한 애착의 형성을 보이지 않으면 반응성 애착 장애고 과도하게 분리되었을 때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분리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리불안 장애로 부른다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보면은 그냥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지금 남자는 좋아 죽어요. 근데 여자는 딱 표현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죠.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 문화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친숙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을 하네? 이런 것들이죠. 그게 그 어떤 애정 표현의 정도가 그 문화에서 허용하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다가서고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되게 매달리고 이런 거죠. 그냥 낯선 사람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역시나 이 경우도 최소 9개월 이상만 진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애착 관계가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이게 형성이 안 될 때는 내가 애착을 갖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단계를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상대에게 과도하게 그냥 아이가 순하다, 아무한테나 잘 간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부적절하게 감정의 표현을 오버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장애는 보통 사회적 방임이라든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아기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유아기 때 아이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위험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열이 나고 아픈데 자기 혼자 병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핍이 있었거나 혹은 양육자가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러한 아동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유아를. 저희 복지관에 있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2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가 23살이었는데 아빠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지방에 진해에 있는 상황이었고 엄마가 24살인가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아이가 그때 5살짜리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30살도 안 된 상황이었죠. 30살도 안 된 상황이면 요즘에 왜 결혼도 안 한 미스도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아빠는 진해에 있는 군인이었고 엄마는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아이가 집에 갈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아이를 데리러 갈 테니까 아이를 차를 태우지 말고 좀 복지관에서 아이를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보통 이제 6시가 되면 다 아이들이 가는데 8시가 돼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몇 날 며칠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제가 아이 데리러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최소한 이제 일상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근무 끝나고 퇴근할 때 오셔야 되는데 9시 10시 막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당직을 하는데 밤 10시에 오는 날도 꽤 있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몇 개월 지속이 되고 아이는 아침 일찍 와서 밤 10시까지 이제 10시가 되면 아이는 자야 되는 시기잖아요.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엄마가 10시 넘어서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퇴근을 못 한 거죠.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언제 오나 보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 엄마가 겉옷을 입지 않은 채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날씨가 되게 추운데 어떻게 겉옷을 입지 않고 왔지?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창밖으로 봤더니 이제 어떤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조수석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이를 안고 내려가니까 운전석에 있던 남자분께서 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때 얼굴을 봤죠. 이제 얼굴을 봤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실종이 됐는데 휴대전화를 어떤 지하철역에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출인지 아니면은 정말 범죄에 의해서 지금 사라진 건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가출로 판명이 났고 그때 아이를 데려오던 그날에 차를 태워줬던 이제 그 남자와 불륜 관계였던 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이제 아빠도 군인이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보육시설로 가게 됐어요. 아이가 저희 기관에 있다가 6시가 되면은 아이를 이제 먹고 재우고 뭐 직장 문제나 이런 걸로 아이를 이제 요즘에는 가정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아이를 그런 곳에 맡겼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데려가는 그런 기관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저희 기관에 있다가 6시만 되면 그쪽 기관에 있어 거기서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저희 기관으로 오고 근데 아이가 이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30살도 안 된 어린 엄마가 이제 다른 남자와 남편은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아침 일찍 기관에 보내놓고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을 못 줬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아무한테나 가면은 막 너무너무 찰싹찰싹 너무 잘 안기고 과도하게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뽀뽀해봐 이런 뽀뽀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네, 5살 먹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바로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또 버리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제 어른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머 아이가 너무 사교성이 좋다. 아무한테나 잘 달라붙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이가 적절한 양육과 애정을 받지 못해서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사회적 방임 혹은 뭐 유대관계, 박탈 이런 걸로 있어서 어,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들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애착 형성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한 이제 예쁨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더 달라붙고 더 친숙하게 행동하는, 자, 이런 친구들은 발달 지연, 상동증, 영양실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동증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굉장히 먹는 것을 좀 밝혔어요. 그 결핍된 애정을 먹는 걸로 충족을 하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있던 곳에서 그 24시간 보육을 하는 곳에서 원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양제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영양제를 하나씩 먹이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아이가 그 한 통을 다 먹어서 막 설사를 하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애정에 대한 결핍을 생리적인 욕구로 채우는 거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겪은 외상이라는 것은 엄마에게 적절한 애정을 받지 못한 거, 특히나 아빠도 진해에 있는 상황이어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유아들은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아빠도 멀리 있는 상황에서 엄마까지 이제 불륜이라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외상적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제 엄마가 불륜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외상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세 번째 외상 사건이 저희 기관에 있다가 밤만 되면은 다른 기관으로 가는 양육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는 불안했을 거예요. 이런 외상적 사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과도하게 친숙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참 많이 가슴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두 가지로 봤고요. 다섯 번째는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먹는 거와 관련된 장애인 거죠.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이때는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떤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식증, 되새김 장애, 또 회피적, 제한적 장애, 뭐 신경성 식욕 부진증, 폭식증 이런 거 장애를 구분을 하는데요. 유아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식증과 되새김 장애 혹은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를 보고 나머지는 성인기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식증이에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은 종이를 먹고 있죠. 음식이 아닌 하나의 어떤 이상 물질을 최소 1개월 동안 먹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냥 호기심으로 종이를 한번 찢어갖고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호기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다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 음식이 아닌 것을 1개월 이상을 먹는 거죠. 가끔 우리 뭐 TV를 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커피만 드시는 분 혹은 다른 것만 드시는 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음식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이 아닌 것들을 드셔가지고 그것들을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자, 음식이 아닌 것들을 드실 때는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그것들을 먹는 게 단순히 그냥 식욕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뭔가 인지적으로 왜곡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아닌 것을 계속 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강과 문제도 있고 특히나 유아기 때는 성장 발달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이 아닌 걸 드시기 때문에 그 먹는 과정에서 소화 발달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죽, 회반죽,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라푼젤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아이가 너무나 복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그리고 변비도 되게 심했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배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이 머리카락이 꽉 차가지고 이 위 모양으로 아예 그냥 꽉 차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라푼젤 증후군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먹던 거였죠. 음식이 아닌 걸 계속 먹는 거. 우리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가 혀에 걸리면 얼마나 이물감이 느껴지고 불쾌해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위에 꽉 찼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먹었던 거죠. 음식이 아닌 걸 1개월 이상 먹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뭐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모래를 먹기도 하고 나뭇잎을 먹기도 하고 자갈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에 대한 혐오가 없으며 문화적으로 허용된 행동이 아닌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음식이든 아니든 구분을 못하고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그걸 계속 먹는 거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무슨 발모광이라 그래서 몸에 털을 자꾸 뽑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런 걸 뽑는데, 뽑아서 그냥 뽑는 것도 병이지만 뽑아서 먹게 되면은 이식증이 되는 거죠. 영양도 없을 뿐더러 그 섭취가 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위에 질병까지 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라푼젤 증후군 같은 경우 소화가 안 되고 구토를 하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위에 꽉 차 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먹어서. 보통 이제 18에서 24개월 이전의 유아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그냥 입에 넣죠. 구강기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식증으로 보지 않아요. 이때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시기고, 이때는 그 물체가 어떤 느낌인지 입으로 가져가서 빠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느끼거든요. 발달 단계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2세 이상의 24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구강기를 지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도 이렇게 계속 음식이 아닌 걸 먹는다면 우리는 이식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이게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보고요. 이것들이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먹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봤다 이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보통 이제 이식증 환자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먹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기가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먹었으면 위에 머리카락이 꽉 찼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것도 내 잘못이지만 우리 되새김자에게 소가 되새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먹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되새김 개원해서 먹는 건데요. 자, 되새김 장애는 음식을 먹고 개원했는데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역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식도 역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도 다시 이거를 개워낸다는 거죠. 다시 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껌을 씹는 것 같이 계속 뭘 씹고 있어요. 내 음식을 개워내는 거예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언제라도 진단될 수 있지만 흔히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개워내고 막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영양분으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이때의 원인은 자극이 결여되고 무관심, 스트레스 이런 것들, 또 부모와의 관계, 하여간에 유아 아동기에 나타나는 정신장애는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인지의 이상 혹은 유전자의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육 환경에 의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느끼겠죠.
또 요즘에는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보육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면 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성인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약간 이렇게 뭐 트름을 하면서 개워내는 거죠. 계속 개워내면서. 저는 이거를 자기 의지로 개워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해요. 그쵸? 저는 이제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이제 스트레스를 보통 많이 받고 현대인들은 이제 위장장애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여튼 많은 양을 먹어서 우리 왜 식탐이 있다는 아이들 보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어떤 애정에 대한 결핍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음식을 개워내고 많이 먹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스트레스 같은 장애, 또 애정 결핍, 자극의 결여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고 정서를 발달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은 딱 제목 봐도 알 수 있겠죠. 회피, 제한 이런 거죠. 유아기 초기 또는 아동기의 급식장애 진단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음식 섭취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한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살이 그냥 쭉 빠져 있죠. 네. 회피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거죠. 특정한 음식을 먹지를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음식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위장이라든가 어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소화력이 안 돼서 고기라던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죽 같은 거, 미음만 먹어요. 그게 아니라 혹은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딱딱한 건 씹지 못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죠. 또 심각한 수준의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니 발달 단계도 오지 않죠. 저는 이제 유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봤는데 성인은 봤어요. 뭐 어떤 냄새가 환각 증상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가 난다고 안 먹는다던가 뭐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로 실제로 저는 봤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자살은 못하고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실려 오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비위관이라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줄을 넣고 이제 음식을 위로 바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그 또 콧줄을 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을 묶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자, 유아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갖는 거는 초기 어린 시절에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색이라던가 냄새라던가 혹은 식감, 온도, 맛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냄새, 또 식감인 거죠. 그게 싫은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일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과일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왜 과일을 안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이거를 씹을 때의 그 과육에서 과즙이 나오는 그게 너무 싫대요. 그 느낌이. 이렇게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것에 대한 느낌 아니면은 그 냄새. 저는 뭐 먹물 파스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시커멓게 저는 그 색깔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색깔에 대한 또 음식 그런 부정적인 걸 갖게 되면은 계속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던가. 그래서 이런 유아는 보통 이제 안절부절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음식을 막 달래가지고 먹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양도 적고 제한적, 회피적이라는 것은 음식을 아예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음식을 안 먹거나 특정 음식만 먹거나 제한을 둔다는 거죠. 아니면 아주 작은 양만 먹거나 이렇게 충분히 먹고 충분히 뛰어놀아야지 유아가 충분히 발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영양실조를 보이거나 이 음식이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부모가 얼르고 달래는 과정에서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잉 보호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먹지 않으니까 뭐 무섭게 엄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죠. 알고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배설장애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해서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12주 차에는 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주변인의 시기다, 불완전한 시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때는 뭔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반항성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거 양극성 장애라던가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한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품행 장애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은 물론 이런 것도 유아기와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나타나는 발현의 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내용이 길었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12주 차에서 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